거칠고 탁한 흙먼지가 온종가 온종개의 시전거리를 짙은 안개처럼 뒤덮었고 그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비명인지 고함인지 분간할 수 없는 날카로운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전연을 잡아라 놓치면 내 놈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사내의 고함 소리가 장터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우며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그 살기등등한 외침에 장사치들은 혼비백산하여 좌판을 엎으며 길을 텄고 구경꾼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에 바빴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뚱이를 이끌고 버려진 시래기나 주워 먹으려던 만석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화려한 비단옷이 갈기갈기 찢겨 흙투성이가 된 채 맨발로 자갈밭을 내달리는 한 여인의 처참한 형상이었다. 여인의 하얀 버선발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짐승의 그것처럼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 뒤를 쫓는 대여섯 명의 장정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왠지 모를 기이한 전율이 발바닥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올라와 그를 그 자리에 못 박아 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동류의 비참함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여인이 비틀거리며 만석이 서 있는 좁은 골목 어귀로 쓰러지듯 들이닥쳤을 때 만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여인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절망적인 표정으로 만석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찰나의 순간 만석의 뇌리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살려주시오. 여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애원하는 그 모양새를 본 순간 만석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적대기를 참젖히며 여인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어 자신의 뒤에 쌓여있던 젓갈독 틈새의 어두운 공간으로 밀어넣었다. 소리내면 둘 다 죽는 거요. 숨도 쉬지 마시오. 만석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여인의 머리 위로 냄새나는 멍석과 빈지게를 덮어 씌우는 동시에 쿵쿵거리며 땅을 울리는 발소리가 골목 입구에 들이닥쳤다. 만석은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썩은 무청을 주워 우적우적 씹으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는데 심장은 늑골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으나 겉으로는 세상사의 통달한 미치광이 거지 흉내를 내고 있었다. 이봐, 거지놈 방금 이쪽으로 도망친 계집 못 봤느냐. 흉악하게 생긴 사내가 몽둥이 끝으로 만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을 때 만석은 입가에 더러운 침을 질질 흘리며 해벌쭉 웃어 보였다. 그는 씹던 무청 조각을 사내의 발치에 뱉어내며 계집해. 계집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여기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안 했수다. 라고 능청을 떨었는데 그 목소리는 짐짓 비굴하면서도 광기가 서려 있어 상대로 하여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내는 코를 감싸 쥐며 에이, 재수 없는 놈,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딴 곳을 찾아보자. 라고 소리치며 일행을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저 멀리 시전거리의 소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만석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굳은 듯 서 있었고 등 뒤에 젓갈 독 틈새에서도 죽은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장터에 검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해서야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제야 만석은 멍석을 조심스럽게 들추어내었는데 그 안에는 여인이 공포와 탈진으로 기절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만큼은 숨길 수 없는 귀티가 흐르고 있어 만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리도 무섭게 쫓긴단 말인가. 만석은 중얼거리며 여인의 상태를 살폈다. 발바닥은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고운 비단 저고리는 넝마가 되어 속살이 희끗희끗 비치고 있었는데 만석은 황급히 자신의 낡아빠진 겉옷을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와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은 천한 신세였고 오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처지였으나 눈앞에 쓰러진 여인을 두고 도망칠 만큼 비정하지는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 만석은 이 여인을 구하는 것이 시궁창 같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하고도 위험한 예감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여인을 등 뒤에 업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여인의 무게에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만석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타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양의 밤거리는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대로변과 달리 뒷골목은 칠흑 같은 어둠과 악취, 그리고 곳곳에 도살인 위험이 가득한 곳이었다. 만석은 여인을 업은 채 자신의 거처인 남산 기륜의 낡은 토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미약한 숨결과 체온이 그의 온몸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여인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의식을 되찾으려 하자 만석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참으시오. 소리 내면 끝장이오. 내 집이 멀지 않으니 조금만 더 버티시오. 여인은 만석의 등에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기운을 잃고 축 늘어졌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배고픔으로 인한 현기증이 수시로 그를 덮쳤으나 정신력 하나로 버티며 발을 내디뎠다. 차라리 혼자였다면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잤을 테지만 지금 그의 등에는 목숨보다 무거운 비밀이 얹혀 있었다. 마침내 산중턱에 자리 잡은 허름한 토굴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을 낡은 집단 위에 눕혔다. 이곳은 원래 숯을 굽던 가마터였으나 버려진 지 오래되어 만석 같은 갈 곳 없는 자들이 몰래 숨어 지내는 곳이었다. 토굴 안은 습하고 냉기가 돌았지만 적어도 매서운 밤바람과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만석은 부싯돌을 쳐서 희미한 불을 지피고 아까 낮에 구걸하여 얻은 식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어 반으로 쪼개었다. 그는 주먹밥 반쪽을 여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이거라도 드시오.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오. 여인은 간신히 눈을 뜨고 만석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 입에 넣고는 씹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삼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왠지 모를 울컥함에 고개를 돌려 남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었다. 그날 밤 좁은 토굴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는데 만석은 토굴 입구 쪽에 등을 돌리고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누구이며 왜 그토록 처참하게 쫓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왜 내 목숨을 걸고 이 알 수 없는 여인을 구했을까? 만석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을 놈이라 불리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지 그때의 만석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새벽녘 여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올 때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동이 트기 전
여인에게 먹일 물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였. 그리고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만석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는 산 아래로 펼쳐진 한양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아래 세상은 그저 구걸하고 도망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만석의 눈빛이 전과 달리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구해온 여인이 평범한 안악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옷매무새, 말투,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기품은 그녀가 명문가의 여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역적으로 몰린 집안의 여식일까? 아니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일까?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를 쫓던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끈질긴 사냥개들임이 분명했다. 만석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며 산길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차가운 산바람이 썩은 문풍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토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만드는 새벽이었다. 만석은 웅크린 몸을 떨며 눈을 떴는데 밤새 불을 지켰던 모닥불은 이미 싸늘한 재로 변해 있었고 구라는 희뿌연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마른 세수를 하며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다. 맞은편 구석, 집단 위에 웅크리고 잠든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쫓기던 그 여인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미간을 찌푸린 채 가끔씩 몸을 뒤척이는 모양새가 악몽 속을 헤매고 있는 듯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그녀를 관찰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천한 것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위엄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대체 어떤 귀한 집 따님이기에 이리도 험한 꼴을 당하신단 말인가. 만석은 속으로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당장이라도 산을 내려가 뭐라도 훔쳐 먹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혼자 남겨질 여인이 걱정되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여인이 얕은 신음을 토하며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험상윷은 사내의 모습에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며칠간의 도주와 굶주림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만석이 황급히 다가가 부축하려 했으나 여인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내 힘으로 일어날 것이네. 손대지 말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만석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만석은 머쓱하게 손을 거두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아니, 도와주려던 것뿐인데 거참 깐깐하시구려. 귀하신 몸인 건 알겠으나 여기는 시궁창 같은 토굴이오. 체면 차리다가는 굶어 죽기 딱 십상이란 말이오. 만석의 투박한 말투에 여인은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굶어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네.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석이라 하오. 성은 없고 그냥 만석이오. 만석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을 발로 찼다.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서씨라 하네. 내 가문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했으나 나는 아직 살아있네. 나를 구해준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네. 서씨 부인의 말에 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은혜, 그런 거 필요 없소.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마당에 은혜 타령이 무슨 소용이오.
내 잠시 아랫마을에 다녀올 테니 꼼짝 말고 계시오. 만석은 칸이등을 돌려 토구를 빠져나갔다. 사실 그도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두 다리와 뻔뻔한 뿐인 그가 당장 두 사람의 끼니를 해결할 방법은 구걸이나 도둑질밖에 없었다. 산아래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만석은 익숙한 솜씨로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갔다. 생선 가게 좌판을 기웃거리며 떨어뜨린 생선 대가리라도 없나 살피고 국밥집 앞을 서성이며 손님들이 남긴 국물이라도 얻어볼까 눈치를 살폈. 그러다 운 좋게 떡집 주인이 시루떡을 찌다가 태운 부분을 떼어내 버리는 것을 보고는 개처럼 달려들려다 멈칫했다. 문득 토굴에 있는 서씨 부인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백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을 지경인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싶어 만석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떡 조각을 주워 품에 넣었다. 그리고 냇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들이킨 뒤 식은 떡 조각과 훔친 무 하나를 들고 다시 산을 올랐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평소 같으면 횡재했다며 희죽거렸을 텐데 오늘은 왜 이리도 손에 쥔 음식이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토굴로 돌아왔을 때 서씨 부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만석은 쭈뼛거리며 품에서 떡 조각과 물을 꺼내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라도 드시오. 탄떡이지만 맛은 괜찮소. 그러나 서씨 부인은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만석을 응시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는가? 그녀의 질문에 만석은 뜨끔하여 시선을 피했다. 어디서 구했건 먹고 살면 그만 아니오. 남이 버린 것 주워왔소. 왜? 더러워서 못 먹겠소. 만석이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서씨 부인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그녀는 떡 조각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미쳤소. 그게 어떤 건데 버리는 거요? 짐승처럼 주워 먹는 음식으로 연명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네. 서씨 부인의 목소리가 토구를 울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다. 만석이 자네. 나를 구했을 때 자네는 거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네. 헌데 지금 자네는 스스로를 다시 거지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비록 쫓기는 신세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알거지나 다름없지만 마음까지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되네. 한번 굽히기 시작하면 평생 땅바닥만 보고 살아야 한단 말일세. 서씨 부인의 일갈은 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거지 새끼, 천한 놈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가 사람답게 살라고 호통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만석은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떡 조각을 바라보았다. 흙이 묻은 떡 조각은 볼품없고 처량해 보였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아 보였다. 만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떡 조각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힘껏 토굴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래 안 먹소. 빌어먹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오. 만석이 악에 받쳐 소리치자 서씨 부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살아야 하네. 하지만 비굴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네. 내게 생각이 있으니 자네는 나를 믿고 따르겠는가.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씨 부인을 노려보았다. 배고픔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지만 그녀의 말에서 묘한 힘이 느껴졌다. 생각은 무슨 얼어 죽을 생각.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만석이 투덜거렸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서씨 부인은 품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도망칠 때 챙겨 나온 은비녀 하나와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내 전 재산일세. 이것을 팔면 며칠 버틸 양식과 장사를 시작할 미천은 될 것이야.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귀한 걸, 이걸 팔아서 장사를 한다고. 서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팔아서 밥이나 사 먹으면 며칠 못 가 다시 거지가 될 것이네. 허나 이것을 미천 삼아 돈을 불린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네. 나는 셈을 할 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은 아네. 자네는 건강한 몸과 험한 세상을 살아온 지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네. 서씨 부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평생 남의 집 종살이나 하며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던 그에게 동업이라니, 그것도 양반집 마님과 함께 장사를 한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야망이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피어오른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춥고 어두운 토굴 속에 마주 앉아 미래를 도모했다. 서씨 부인은 만석에게 글을 가르치고 장사의 기본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만석은 서씨 부인의 손발이 되어 한문 일을 도맡겠다고 약속했다. 밖에는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토굴 안은 두 사람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내 맹세하리다. 반드시 돈을 벌어 떵떵거리는 부자가 될 것이오. 그래서 나를 벌레 취급하던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것이오. 만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하자 서씨 부인도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나 또한 맹세하네. 억울하게 죽은 우리 가문의 원한을 갚 다시는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힘을 가질 것이네. 우리는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하여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둘 것이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기묘한 연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서씨 부인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었고 만석 또한 주저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두 사람은 피 맺힌 손가락을 맞대며 말없는 혈서를 썼다. 붉은 피가 서로 섞이는 것을 보며 만석은 전율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다 죽을 천한 목숨도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지략이 뛰어난 여인이 있었고 앞에는 정복해야 할 세상이 있었다. 배고픔은 여전했지만 만석은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다.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길이 온몸을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날이 밝으면 그들은 은비녀를 팔러 장터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상 만석의 전설이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지만 토굴 안의 두 남녀는 서로의 체온과 의지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만석은 비단 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마루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고, 서씨 부인은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만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비록 현실은 시궁창일지라도 그들의 꿈만큼은 이미 왕후장상 부럽지 않은 높이에 닿아 있었다. 동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다고 했던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밤이 지나고 있었고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명 리밍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운종가의 아침은 쇠붙이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활기차게 열리고 있었다. 자, 골라보시오. 알록달록 고운 색동 주머니가 단돈단냥 양반댁 마님도 탐내는 물건이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내는 다름 아닌 만석이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썩은 무청이나 씹으며 구걸하던 그가 이제는 번듯한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좌판 앞에 서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으니 실로 개천에서 용이 날 조짐이라 할 만했다. 만석의 앞에는 자투리천을 솜씨 좋게 이어 붙여 만든 조각보, 색색의 실로수를 놓은 댕기, 그리고 자잘한 소품을 담을 수 있는 귀주머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나가던 안악들은 처음 보는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발길을 멈추었고
비싼 비단 가게에는 엄두도 못 내던 서민들도 부담 없이 지갑을 열었다. 서씨 부인의 비상한 안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은비녀를 판 돈으로 온전한 비단을 사는 대신 전 가게 뒷골목에 버려지다시피 쌓여있는 자투리 천조각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남들이 보기엔 쓰레기였으나 서씨 부인의 눈에는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밤새워 바느질하며 천조각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었고 만석은 특유의 넉살과 뚝심으로 그것들을 팔아치웠다. 돈통에 엽전이 쌓이는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로웠다. 짤그랑 짤그랑 동전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만석의 가슴속 응어리진 한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점심 나절이 되자 준비한 물건이 동이 났고 만석은 흥분에 겨운 얼굴로 돈통을 들고 서씨 부인이 기다리는 토굴로 뛰어 올라갔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오늘도 완판이요. 완판 땀범벅이 된 만석이 돈통을 쏟아붓자 흙바닥 위로 엽전 무더기가 수북하게 쌓였다. 서씨 부인은 그 돈을 보고도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손길로 돈을 세어 분류하고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다. 수고했네. 허나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네. 이제 겨우 입에 풀칠을 면했을 뿐이야. 이 돈의 절반은 다시 물건을 떼우는 데 쓰고 나머지는 훗날을 위해 묻어둬야 하네. 서씨 부인의 냉철함에 만석은 잠시 머쓱해졌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부인 말대로 하리다. 헌데 우리도 이제 번듯한 가게 하나 얻어야 하지 않겠소. 맨날 길바닥에 멍석 깔고 장사하려니 다리도 아프고 폼도 안 나고. 만석이 투덜거렸지만 서씨 부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네. 지금 섣불리 가게를 냈다가는 기존 상인들의 견제를 감당할 수 없어. 당분간은 몸을 낮추고 힘을 길러야 하네. 서씨 부인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 며칠 후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다. 만석이 여느 때처럼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펴고 물건을 진열하고 있을 때 험상 늦은 사내 5-6명이 그림자처럼 다가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시전 상인들의 사주를 받고 행패를 부리는 왈패들이었다. 어이, 거지놈, 여기가 네 구역인 줄 알고 함부로 좌판을 벌여 상도덕도 모르는 놈이구만. 우두머리 격인 곰보 자국 사내가 씹던 나무수 시계를 만석의 얼굴에 판하고 뱉으며 시비를 걸었다. 만석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놈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았고 허리춤에는 몽둥이가 매달려 있었다. 예전의 만석이었다면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뼛속 깊이 박힌 노비 근성이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아, 아이고, 형님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요. 자릿세라도 드려야 하는데. 만석이 비굴하게 웃으며 돈주머니를 뒤적이려 하자 곰보 사내가 발길질로 좌판을 걷어차 버렸다. 와르르 정성스럽게 만든 조각보와 주머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짓밟힌 물건 위로 먼지가 피어올랐다. 돈, 누가 내놓은 푼돈 따위 필요하대.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만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주변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모두가 왈패들의 보복이 두려워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만석은 모멸감과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도망쳐야 한다. 도망쳐야 산다.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때 군중 틈을 헤치고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 서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오늘 물건이 부족할까봐 여분의 물건을 챙겨 내려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이 무슨 행패인가. 대낮에 힘없는 상인을 겁박하다니. 관아에 고발할 것이네. 서씨 부인이 왈패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녀의 기세는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다. 왈패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계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오우라. 이년은 또 뭐야 거지놈 마누라인가. 앙칼진 게 제법 반반하게 생겼구만. 곰보 사내가 더러운 손을 뻗어서 시부인의 턱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뇌리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만석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자신이 모시는, 아니, 자신을 사람 대접해준 유일한 여인, 피로 맹세한 동지인 그녀가 더러운 왈패의 손에 희롱당하려는 찰나였다.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굴러다니던 굵직한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었다. 도망치지 않는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의 내면에서 야수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만석의 고함 소리가 장터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미친 소처럼 왈패들에게 달려들어 작대기를 휘둘렀다. 퍼걱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곰보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의 왈패들은 당황했다. 이 미친놈이 그들이 몽둥이를 뽑아들고 덤벼들었지만 눈이 뒤집힌 만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만석은 맞고 또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어깨가 찢어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작대기를 휘두르고 주먹을 날렸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사투였다. 덤벼 다 덤벼. 죽여버릴 거야. 만석이 피칠갑이 된 얼굴로 악귀처럼 소리치며 달려들자 기세등등하던 왈패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겁만 주러 온 것이지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은 없었다. 게다가 만석의 기세는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아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재수 없는 놈 걸렸네. 과자. 곰보 사내가 코피를 쏟으며 주랭랑을 치자 나머지 패거리들도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왈패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서진 좌판과 흙투성이가 된 물건들, 그리고 피를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만석만이 남았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 거지놈, 보통이 아닌데 독종이야. 독종. 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작대기를 떨어뜨리고 비틀거렸다. 무릎이 꺾이려는 찰나 따뜻한 손길이 그를 받쳐주었다. 서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만석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랬는가? 그냥 피하지. 서씨 부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만석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피 섞인 침을 뱉어내고는 씩 웃었다. 부인, 내 말하지 않았소. 다시는 놈들에게 짓밟히지 않겠다고.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고 말이오. 그 투박한 웃음 속에 담긴 결기는 예전의 비굴한 노비만석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늘 짐승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진정한 상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만석의 찢어진 옷깃을 여며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더불어 깊은 신뢰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사내라면 정말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엽전과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흙이 묻은 엽전을 옷에 문질러 닦으며 만석은 생각했다. 이 엽전 한 뼘에는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자존심이 담겨 있다고. 왈패들이 부수고 간 것은 고작 나무 좌판뿐이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야망의 불꽃은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운종가 바닥에 독종 장사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왈패들을 때려잡은 미친 만석의 무용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만석 상단의 전설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저녁 토굴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상처투성이가 된 만석의 몸에서 씨 부인이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었다. 따끔거리는 통증에 만석이 움찔거리자 서씨 부인이 나직하게 말했다. 아플 것일세. 허나 이 상처가 아물면 자네는 더 단단해질 것이네. 오늘 자네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를 지켰네.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인이 거기 계셨기에 싸울 수 있었소. 나 혼자였다면 벌써 도망쳤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그들의 유대감은 칠흑 같은 가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더 많이 팔아야겠소. 부서진 좌판도 새로 짜고 물건도 더 많이 떼와야지. 놈들이 또 오면 그땐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다. 만석이 주먹을 쥐어 보이며 다짐했다. 서씨 부인은 그런 만석을 보며 조용히 장부를 펼쳤다. 장부의 맨 뒷장. 그녀는 붓을 들어 굵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 개국 칼고. 만석 상단. 그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닌 그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양 운종가, 한복판, 과거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뒷골목 어귀에는 이제 으리으리한 2층 목조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으니 현판에는 힘있는 필체로 만석상단 만실상퇴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가게 앞은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진귀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창고에는 비단과 약재, 건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만석은 이제 더 이상 낡은 베옷을 입은 거지가 아니었다. 윤기가 흐르는 비단마고자 차림에 호박단추를 단갓을 쓴 그의 모습에서는 거상쥐성의 위엄이 물씬 풍겼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가게를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나 장부 정리를 하던 서씨 부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다. 그녀는 최근 도성 안을 떠도는 불길한 소문을 감지하고 있었다. 대감마님께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더군. 장터에 뜬 소문이었지만 서씨 부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림자가 돌아왔음을. 평화는 예고 없이 깨졌다. 대낮에 활기찬 상단 안으로 이놈들 썩 비키지 못할까 하는 호통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과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서슬퍼런 눈빛의 중년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서씨 부인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그녀를 쫓던 조판서 저판슈의 가신이었다. 찾았다. 전현이다. 역적의 딸 서소영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사내의 손가락이 서씨 부인을 향하자 포졸들이 늑대 떼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결박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무슨 짓들이 오 관아의 허락도 없이 남의 가게를 이리 부숴도 된단 말이오. 만석이 달려나와 포졸들을 가로막았으나 사병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정강이를 맞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어카는 비명과 함께 쓰러진 만석의 머리채를 가신히 움켜쥐었다. 내 놈이 이 죄인을 숨겨준 놈이냐. 천한 장사치 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만석, 아범 나서지 마시오. 포승줄에 묶인 서씨 부인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발로 갈 것이니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나만 데려가면 될 것 아니냐. 그녀의 외침에 가시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의리가 갸륵하구나. 허나 역적을 은닉한 죄는 가볍지 않은 법. 이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이놈 또한 의금부로 압송하라. 가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상단의 문서들이 압수되고 창고의 자물쇠가 부수어졌다. 만석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이를 갈았다. 3년을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이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여인이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었다. 그러나 만석은 이번에는 미친 듯이 날뛰지 않았다. 흙바닥에 처박힌 채 끌려가는 서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벽장, 불근함. 만석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 말을 뇌리에 새겼다. 그들은 곧바로 의금부 옥사가 아닌 조판서의 사저스티 마당으로 끌려갔다. 굳이 관할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처리하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넓은 마당에는 조판서가 거만한 자세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무장한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무릎이 꿇린 채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만석과 서씨 부인. 조판서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입을 열었다. 천한 것들이 감히 내 눈을 피해 도성 한복판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니. 내년은 살아서는 안 될 목숨이었어. 그리고 내 놈은 괘씸죄로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조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만함과 살기가 가득했다. 서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쏘아붙였다. 죄 없는 아비와 오라비를 죽이고 가문을 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목숨마저 탐하는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주둥이를 닥쳐라. 가신이 서씨 부인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만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소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하고 묵직하여 좌중을 놀라게 했다. 조판서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호우, 목숨을 구걸하려느냐. 내 놈의 전 재산을 바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지. 만석은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끌려오기 직전 혼란을 틈타 몰래 챙긴 것이었다. 재산 따위는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허나 제가 드리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대감마님의 목숨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조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엇이라 내 놈이 실성을 하였구나. 만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인들이 창을 겨누었으나 조판서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제 상단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대감, 지난 3년간 한양의 숱한 고관 대작들이 뒷돈을 챙기고 밀무역을 할 때 그 중개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만석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서씨 부인이 벽장 붉은 함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만석 상단을 운영하며 거래했던 모든 관리들의 비리, 뇌물 내역, 그리고 조판서가 연루된 역모, 조작의 증거들을 비밀리에 수집하여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제 상단 비밀 창고에는 흑색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감께서 세곡을 빼돌려 착복한 내역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위조한 문서들의 사본이 고스란히 들어있지요. 제가 이곳에서 죽어나간다면 내일 아침 그 장부는 사헌부 대사원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 도성 곳곳에 벽보로 붙을지도 모르지요. 조판서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네, 내 놈이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당장 저놈을 쳐라. 하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리쳤다. 치시오. 내 목이 떨어지는 순간 대감의 가문 또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내 수하들이 이미 장부를 들고 움직이고 있소. 내가 무사히 걸어나가지 못하면 장부는 세상에 공개될 것이오. 그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도박이었다. 실제로 장부를 옮길 수 하따위는 없었으나 만석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고 기세가 등등하여 조판서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배짱과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공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조판서의 곰방대 타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셈을 했다. 저 천한 장사치 하나 죽이자고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목숨을 걸 수는 없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조판서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만석은 묶여있던 서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두 사람, 그리고 내 상단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또한 서씨 부인의 신분을 복권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죄인으로 쫓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장부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입니다. 만석의 요구는 명확했다. 조판서는 이를 악물고 노려보았으나 결국 손을 휘저었다.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것은 패배 선언이었다. 만석은 서씨 부인을 부축하여 당당하게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사절을 완전히 벗어나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자 그제야 만석은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썩 꺾였다.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네. 만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자 서씨 부인이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만석 아범, 자네가 내 목숨을, 우리를 살렸네. 서씨 부인의 뜨거운 눈물이 만석의 옷자락을 적셨다. 만석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부인 덕분이요. 그 장부가 없었다면 우린 꼼짝없이 귀신이 되었을 거요. 부인의 지혜가 칼보다 강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달빛이 비치는 운종가 거리로 돌아왔다. 난장판이 된 상단 앞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던 점원들과 이웃 상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만석은 그 환호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늘 그는 단순히 권력가의 위협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과 대등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즉 돈과 정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것을 휘두르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다. 이제 만석 상단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한양의 거대한 성체, 정도리대가 된 것이었다. 밤하늘에 뜬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세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이제 한양의 운종가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의 포구와 장터 어디를 가나 만석 상단의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남쪽의 따뜻한 통영에서 올라온 싱싱한 해산물부터 북쪽 함경도의 질 좋은 약재, 그리고 바다 건너 청나라와 외국에서 들여온 진귀한 서적과 비단까지 세상의 모든 무라우꺼가 만석상단의 손을 거쳐야만 유통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과거 곰보자국 왈패들이 행패를 부리던 그 조그만 좌판 자리는 이제 거대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상단의 본거지가 되었고 만석은 더 이상 거지놈이나 장사치가 아닌 나라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만석 대행수 다엉쇼로 불리며 만인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훈장 같은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큼은 젊은 날 토굴 속에서 맹세하던 그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어느 해 조선 전역에 유례없는 대흉년이 닥쳤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까지 이어져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가을 거지는커녕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길거리는 굶어 죽은 시체와 유리걸식하는 백성들로 넘쳐났다. 탐욕스러운 다른 상단들은 이때다 싶어 곳간 문을 걸어 잠그고 매점매석을 하여 폭리를 취하려 들었으나 만석 상단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만석은 상단의 모든 객주들을 불러 모아 단호하게 명을 내렸다. 오늘부로
상단의 모든 곳간을 연다. 쌀과 소금을 원가로 풀고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외상으로 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 그리고 상단 앞마당에 거대한 솥을 걸어라. 배고픈 자는 누구든 와서 먹게 하라. 객주들 중 일부가 손해를 걱정하며 우려를 표했으나 만석의 곁을 지키던 서씨 부인, 아니 이제는 안주인 마님이라 불리는 그녀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우리가 이 재물을 모은 것은 바로 이런 날을 위함이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사람 없이는 장사도 없는 법. 지금의 손해는 훗날 덕더이라는 더 큰 이문으로 돌아올 것이네. 그날부터 만석상단 앞은 거대한 구율소가 되었다. 하인들은 밤낮으로 장작을 패고 쌀을 씻어 죽을 끓였고 구수한 밤 냄새가 굶주림에 지친 한양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만석은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직접 국자를 들고 죽을 퍼주었다. 뼈만 앙상한 아이를 업고 온 안악에게는 뜨거운 국밥과 함께 몰래 쌈짓돈을 쥐어주었고 힘없는 노인들에게는 겨울을 날 소못을 내어주었다. 많이 드시오. 천천히 드시오. 밥은 넉넉하오. 만석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석 부부를 생불생부처이라 칭송했다. 과거 자신들을 멸시하던 양반들조차 그들의 의로운 행동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때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서씨 부인은 이제 백성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잃어버렸던 가문의 명예를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도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되찾은 것이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진 날이었다. 만석상단의 본체, 뒤뜰이 내려다 보이는 널찍한 대청마루에 늙은 만석과 서씨 부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 아래로 낙엽이 비처럼 흩날리고 저 멀리 담장 너머에서는 손자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키며 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였다. 부인, 기억나시오. 20년 전 그날 밤 말이오. 썩은 냄새 진동하던 젓갈 독 뒤에 숨어 벌벌 떨던 그날 밤. 만석의 말에서 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주름이 늘었지만 그 기품과 우아함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있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건네준 그 반쪽짜리 주먹밥이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습니다. 만석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허허, 나는 그때 부인이 참으로 무서웠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떡을 내던지며 호통을 치다니. 그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여전히 장바닥을 기어다니는 거지 꼴을 면치 못했을게요. 만석이 서시 부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양반과 규수와 천한 노비. 세상의 법도로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으나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 속에서 서로의 구원자가 되었고 동반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서씨 부인은 만석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를 살린 것은 당신의 그 무모하리만치 순수한 용기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짐승들의 소나귀에서 구해주셨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 화려한 기와집도 산더미 같은 재물도 당신이 없었다면 모두 허상에 불과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전우애이자 존경, 그리고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안온함이었다. 만석은 햇마루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이 독백했다. 사람들은 팔자가 하늘에 달려있다 하지만 내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이다.
천한 놈으로 태어나도 귀한 마음을 먹으면 귀인이 되고 귀하게 태어나도 천한 짓을 하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 되더란 말이오. 우리는 흙탕물 속에서 만났으나 서로를 닦아주며 별이 되었소. 그거면 된 거 아니겠소. 서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예, 영감. 우리는 참으로 잘 살아냈습니다. 후회 없이, 치열하게, 그리고 따뜻하게요. 바람이 불어와 뜰 안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늙은 노구였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고닫고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곳간을 향해 걸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날이 차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객들에게 따뜻한 술과 고기를 넉넉히 내어주어라. 오늘 밤은 우리 상단의 잔칫날이다. 하인들의 힘찬 대답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서씨 부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노을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오른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가 된 장사치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치열한 사랑 이야기였으며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인간 승리의 기록이었다. 만석상단의 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배고픈 자에게는 밥이 되고 추운 자에게는 옷이 되며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희망이 되어 조선의 밤을 오래도록 환하게 비추었다. 훗날 사람들은 운종가를 지날 때마다 만석 대행수와 서씨 부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보아라. 사람의 귀천은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뜻의 크기에 달려있는 법이다.